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시상대 위에서 그녀는 국가를 대표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메달은 영광이 아니라 감옥의 열쇠였고 3년 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 탈북자가 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2008년 8월 14일 오후 5시 베이징 올림픽 체조 경기장의 시상대 위에서 나는 국가를 위한 승리를 완성했다. 금메달이 목에 걸리는 순간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의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인공기를 바라보았다. 27세의 나는 그 순간 개인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자체였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12살 때부터 15년간 하루 12시간씩 훈련해온 모든 순간이 이 3분간의 연기로 결실을 맺었다. 평양체육단 소속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부터 나는 개인의 꿈이 아니라 수령님의 명령을 실현하는 도구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다. 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질문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어떤 기분이냐? 어떻게 훈련했느냐? 조국에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냐? 나는 준비된 답변을 기계처럼 반복했다. 수령님의 은덕, 당의 배려, 인민의 성원, 조국 통일의 염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진심이 아니었다. 숙소로 돌아온 밤 11시 평양에서 온 체육성 간부 3명이 방문을 두드렸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그들은 내일부터의 일정을 전달했다. 귀국 후 김일성 광장 군중대회, 인민대학습당 강연, 각급 학교 순회 강연,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표창. 금메달리스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체제 선전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6시 선수촌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보위부 소속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내 테이블 근처에 앉았다. 그들은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내게 향해 있었다. 금메달을 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영광은 곧 감시였고 명예는 곧 구속이었다. 귀국 전날 밤 혼자 선수촌 발코니에 서서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도로를 오갔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이름 모를 갈망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나는 곧 그 감정을 억눌렀다. 나는 조국의 영웅이었고 영웅에게는 개인적 욕망이 허락되지 않았다.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한 것은 8월 22일 오후 2시였다. 공항 청사 밖으로 나서는 순간 수천 명의 인민들이 환호하며 꽃다발을 흔들었다. 붉은 천으로 만든 대형 현수막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이룩한 승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대회에는 1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였다. 8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 2시간 동안 단상에 서서 연설을 들었다. 체육상, 당 선전선동부 부장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내 승리를 조국의 승리로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신뢰로 치켜세웠다. 내 이름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국가 선전의 도구였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일정은 숨 쉴 틈이 없었다. 오전 9시 김일성 종합대학 강연, 오후 2시 평양제일중학교 방문, 저녁 7시 조선중앙텔레비전 생방송 출연. 매 일정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동행했고 그들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기록했다. 금메달리스트는 24시간 감시 대상이었다. 9월 초 평양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새 아파트가 배정되었다. 18층짜리 고급 주택의 12층, 방 3개짜리 넓은 공간이었다. 부엌에는 중국산 냉장고와 일제 밥솥이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29인치 컬러 텔레비전이 있었다. 일반 인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특권이었다. 하지만 현관문 밖 복도 끝에는 항상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어느 날 저녁 8시 혼자 아파트 창문으로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대동강을 따라 희미하게 불을 밝힌 건물들이 보였고 그 너머로 칠흑같이 어두운 주택가가 펼쳐져 있었다. 전기가 부족한 평양에서 불이 켜진 건물은 극소수였다. 나는 특권층이었지만 동시에 그 특권의 포로였다. 한 달이 지나자 일상은 더욱 통제되었다. 외출할 때는 사전 승인이 필요했고 친구를 만날 때도 보고해야 했다. 전화는 도청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파트 안에도 어딘가 감청 장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금메달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갔다. 나는 황금 세장 안에 새였다. 10월의 어느 밤 10시 평양체육단 동료였던 선배가 조용히 우리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녀는 1990년대 중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던 체조 선수였고 지금은 체육단 코치로 일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복도를 살피며 빠르게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옥수수차를 따라주며 기다렸다. 그녀가 입을 연 것은 10분쯤 지나서였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메달을 딴 후 5년간 그녀도 나처럼 선전도구로 살았다는 것. 하지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모든 특권이 사라졌다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금 그녀는 월급 3,000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한때 살았던 고급 아파트에서도 쫓겨났다고 했다.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장마당에서 중국산 과자를 팔아 생계를 이어간다고 했다. 은메달리스트에서 장마당 상인으로 전락한 그녀의 현실은 내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새벽 2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았다. 당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동안만 나는 영웅이었고 그 순간이 지나면 나도 그녀처럼 버려질 것이었다. 금메달은 평생의 영광이 아니라 일시적 가치를 증명하는 증표에 불과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당선전 선동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11월부터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 학교들을 순회하며 강연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달 동안 20곳이 넘는 학교를 방문해야 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승복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구체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만약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다면 어떨까?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위험했고 나는 재빨리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탈북은 곧 가족 전체의 파멸을 의미했다. 부모님과 남동생이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다. 나는 아직 그런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009년 6월 15일 오전 11시 통제된 일상에 균열이 생겼다. 평양 통일거리 근처 국영상점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던 중 낯선 여자가 내게 다가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서서 비누를 고르는 척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건넸다.
올림픽 이후 힘들지 않냐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냐고. 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보이부 요원은 상점 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자는 내 반응을 살피며 계속 말을 이었다. 자신은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이고 국경을 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다. 만약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연락하라며 작은 종이 쪽지를 내 손에 쥐어 주었다. 종이 쪽지에는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물건값을 지불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여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보이부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나는 그 전화번호를 잊을 수 없었다. 매일 밤 서랍 속에 숨겨둔 종이 쪽지를 꺼내보았다. 한 달 동안 고민했다. 전화를 걸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미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 금메달리스트라는 명예는 감옥이었고 나는 그 안에서 서서히 질식하고 있었다. 7월 20일 새벽 5시 마침내 결심했다. 아파트 공중전화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여자는 3일 후 모란봉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오후 4시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있겠다고 했다. 그 3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매 순간 후회와 결심 사이를 오갔다. 보이부에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미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체제의 인형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자유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7월 23일 오후 4시 모란봉 공원 입구에서 50m쯤 떨어진 벤치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다. 신문을 펼쳐든 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 벤치에 앉았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멀리서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가 평범한 오후를 연출하고 있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녀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족을 잃었고 살기 위해 중국을 오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안내했다고 했다. 그중 몇 명은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왜 나를 선택했냐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탈북은 큰 뉴스가 될 것이고 그만큼 위험도 크지만 성공하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도 하나의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진심으로 내가 그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것 같았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비용은 미화 $5,000였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사람이 있다면 한 명당 $3,000씩 추가된다고 했다. 루트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 연변으로 들어간 뒤 몽골을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로였다. 전체 과정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했다. 위험은 매 순간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고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며 가족도 연자제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금메달리스트인 내가 사라지면 국가 전체가 뒤집힐 것이고 추적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집요할 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다. 1시간 후 우리는 헤어졌다. 그녀는 2주 후 다시 연락하라고 했다. 그때까지 확실히 결심하고 함께 갈 사람이 있다면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안전하지만 동행자 선택을 잘못하면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평양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지만 내 미래는 어둠 속이었다. 8월 5일 밤 10시 내 아파트에 3명의 여자가 모였다. 모두 평양체육단 동료들이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5세의 정숙이었다. 그녀는 배구 선수였다가 무릎 부상으로 은퇴한 후 체육단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미혼이었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며 형제자매도 없었다. 연좌제 걱정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29세의 영이었다. 그녀는 육상 선수였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고 남편은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함경북도 청진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26세의 미라였다. 수영선수였던 그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후 체육단 코치로 일하고 있었다. 미혼이었고 평양에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떠나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다. 나는 4명 앞에 놓인 현실을 설명했다. 브로커 비용은 총 1만 4천 달러였다. 나는 올림픽 이후 받은 포상금과 각종 선물을 암시장에 팔아 5천 달러를 마련했다. 정숙은 부모님 유산으로 3천 달러를 가지고 있었고 영희는 남편 보험금으로 4천 달러를 모았다. 미라는 2천 달러밖에 없었지만 나머지는 내가 대신 내기로 했다. 탈출 날짜는 10월 15일로 정해졌다. 그때쯤이면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지만 두만강이 완전히 얼지는 않을 시기였다. 우리는 각자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조금씩 준비물을 모으기로 했다. 검은색 옷, 방수 비닐, 손전등, 비상약, 그리고 최소한의 현금. 큰 짐은 가져갈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것은 새벽 1시였다. 4명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공범이자 동지였다. 한 명이라도 잡히면 나머지도 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 살아서 자유로운 땅을 밟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9월 한 달은 가장 긴 시간이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체육단에 출근했고 오후에는 청소년 선수들을 지도했으며 저녁에는 당에서 지시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매 순간 머릿속에는 10월 15일만 맴돌았다. 한 달 후면 나는 이 모든 것과 영원히 작별하게 될 것이었다. 9월 10일 브로커 여자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평양 외곽 대성산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다. 그녀는 내게 중국 연변 지역 지도를 보여주었다. 두만강을 건넌 후 도착할 마을 이름, 그곳에서 만날 조선족 협조자의 연락처, 그리고 몽골로 가는 차량이 출발하는 장소를 외우라고 했다. 종이에 적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은 머리에 담아야 했다. 그녀는 또 다른 정보도 전했다. 최근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8월에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여파로 보위부와 국경경비대가 더 삼엄해졌다고 했다. 우리의 계획도 조금 수정되었다. 원래 계획보다 하루 늦춰서
10월 16일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다. 보름달이 지나 어두운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27년간 이 나라에서 살았다. 12살 때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키워졌고 조국을 위해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인간이 아니라 선전도구가 되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함경남도 함흥에 사시는 부모님은 내가 금메달을 딴 후 평양으로 이주하셨다. 그들도 특권층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다. 아니,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컸다. 남동생도 마찬가지였다. 22세의 동생은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에 다니고 있었다. 그의 미래도 내 선택 때문에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응시하며 눈물을 삼켰다. 9월 마지막 날 부모님을 만나러 그들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씨 이야기, 체육단 이야기, 동생 이야기.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었다. 헤어질 때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어머니는 웃으며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10월 9일 출발까지 정확히 일주일이 남았다. 그날 오전 9시 당선전 선동부에서 급히 호출이 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계획이 탄로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다리가 떨렸지만 평정을 유지하며 선전선동부 청사로 향했다. 부부장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그가 전한 내용은 예상과 달랐다. 11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체육교류 행사에 북한 대표단으로 참가하라는 지시였다. 일주일간 베이징에 머물며 각국 체육인들과 교류하고 북한 체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11월에 나는 이미 이 나라에 없을 테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며 영광이라고 답했다. 부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세한 일정을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들키지 않으려 애쓸 뿐이었다. 20분 후 청사를 나설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10월의 찬 바람이 등을 스쳤지만 식은 땀은 멈추지 않았다. 10월 12일 밤 11시 4명이 마지막으로 모였다. 정숙의 집이었다. 그녀는 체육단 기숙사 관리인으로 일하며 1층 작은 방을 배정받았고 그곳은 우리의 비밀 회합 장소였다.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각자 준비한 물건, 외울 정보, 출발 시간과 장소, 만약의 경우 행동 수칙.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이 터질 뻔했다고. 그녀는 부모님께 다음 달에 청진에 내려가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을 것이었다. 미라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여동생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었는데 그게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정숙은 우리를 다독였다. 이미 결정한 일이고 살아서 성공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각자 자유롭게 살며 기다리자고 했다.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통일이 과연 올까? 온다면 언제 올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새벽 2시 우리는 헤어졌다. 4일 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 10월 16일 새벽 3시 평양역 뒤편 창고 근처에서
그곳에서 브로커가 보낸 차량을 타고 함경북도로 향할 것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은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10월 16일 새벽 2시 반, 알람 없이 눈이 떠졌다. 아파트는 고요했고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평양의 밤은 항상 어두웠다. 전력 부족으로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한 검은색 운동복을 입었다. 작은 배낭에는 옷 2벌, 비상약, 물병, 그리고 미화 $1000가 들어 있었다.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12층 아파트, 3개의 방, 중국산 가전제품들. 1년 전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황금빛 감옥일 뿐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금메달을 집어들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자 불행의 시작. 나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고 문을 닫았다. 새벽 2시 45분,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보통 복도 끝에 서 있던 감시원도 이 시간에는 없었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었다. 소음이 날 수 있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었다. 12층에서 1층까지 숨을 죽이며 걸었다. 매 층마다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0월 중순의 평양은 이미 추웠다. 기온은 영상 5도 정도였다. 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뒷골목으로 향했다. 평양역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다. 큰 길은 피하고 작은 골목길을 이용했다. 가끔 순찰 돌는 보안원과 마주칠까봐 매 순간 긴장했다. 3시 정각, 평양역 뒤편 창고 근처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3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정숙, 영희, 미라. 4명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작은 가방만 메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5분 후 낡은 트럭 한 대가 불을 끄고 천천히 다가왔다. 트럭 뒷칸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브로커가 보낸 사람인 것 같았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시동을 걸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트럭 뒤쪽 덮개 틈으로 멀어지는 평양 시내를 바라보았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27년을 살았던 곳,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르는 풍경.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닥지 않았다. 트럭은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뒷칸에는 우리 4명 외에도 쌀가마니와 각종 짐들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 그 짐 사이에 몸을 숨기고 앉아 있었다. 덮개는 쳐져 있었지만 완전히 밀폐되지는 않아서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몸을 웅크리고 서로에게 기댔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트럭 덮개 틈으로 보이는 풍경이 조금씩 밝아졌다. 평양 외곽을 지나 황해북도를 거쳐가는 길이었다.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트럭은 심하게 흔들렸다. 몇 번이나 검문소를 지났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운전사와 군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뒷칸까지 검사하지는 않았다. 오전 11시쯤 트럭이 어느 마을 근처에 멈췄다. 운전사가 뒷칸 덮개를 열고 우리를 내려오라고 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남자였다. 그는 우리를 근처 폐가로 안내했다. 낡은 농가였는데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었다. 그곳에서 옥수수빵 4개를 꺼내 우리에게 주었다. 점심을 먹으며 그가 간단히 설명했다. 여기서 쉬었다가 저녁 5시에 다시 출발한다고.
함경북도 회령까지는 아직 8시간 이상 걸린다고 했다. 회령에 도착하면 다른 안내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두만강 국경까지 데려갈 거라고. 그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폐가 안은 추웠고 바람이 들어왔다. 영희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눈을 감았다. 미라는 창문 너머로 마을을 바라보았다. 정숙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가 곧 찢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벽에 기대 앉아 생각했다. 지금쯤 체육단에서는 내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까? 저녁 5시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북쪽으로 갈수록 날씨는 더 추워졌다. 트럭 뒷칸에서 떨며 앉아있는 우리에게 운전사가 담요 2장을 던져주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눠 덮고 서로 몸을 맞대었다. 밤이 되자 트럭은 불을 끄고 달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북쪽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10월 17일 새벽 4시 트럭이 멈췄다. 운전사가 뒷칸을 열고 내리라고 했다. 몸이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20시간 넘게 트럭에 갇혀 있었던 탓이었다. 4명은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내렸다. 주변은 어두웠지만 멀리 건물 불빛 몇 개가 보였다. 함경북도 회령이었다. 운전사는 우리를 근처 폐창고로 안내했다. 시멘트 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그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사라졌다. 우리는 창고 구석에 모여 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긴장감과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영희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고 미라는 무릎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창고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회령 사투리를 썼다. 자신은 이 지역에서 15년간 탈북자들을 도와왔다고 소개했다. 두만강까지는 여기서 차로 1시간 거리지만 낮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할 거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중국 돈을 보여주었다. 위안하였다. 국경을 넘으면 북한 돈은 쓸모없으니 이걸로 바꾸라고 했다. 환율은 불리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가지고 온 달러 중 일부를 위안화로 교환했다. 그는 또 중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연변 조선족 마을 이름, 피해야 할 구역, 공안에게 걸렸을 때 대처법. 낮 시간 동안 우리는 창고에 숨어 있었다. 밖에서는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정상적인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일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오후 2시쯤 안내자가 빵과 물을 가져왔다. 우리는 말없이 먹었다. 식욕은 없었지만 체력을 유지해야 했다. 저녁 8시 안내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제 준비하라고 했다. 우리는 가방을 챙기고 일어섰다. 그는 우리에게 검은색 비닐을 나눠주었다. 강을 건널 때 옷이 젖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으니 몸에 두르라고 했다. 또 작은 손전등을 하나씩 줬다. 하지만 절대 함부로 켜지 말라고 경고했다. 빛은 곧 죽음이라고 했다. 밤 11시 작은 화물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뒷칸이 아니라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았다. 차는 불을 켜지 않고 천천히 움직였다. 회령 시내를 벗어나 국경 지역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어둠만 보였다. 30분쯤 지나자 차가 멈췄다. 안내자가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고. 강까지 2km라고.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진짜 탈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밤 11시 반 우리는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다.
안내자가 앞서고 4명이 일렬로 따랐다. 달은 없었고 별빛만 희미하게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다.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이었다. 숲길이었다.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안내자는 속삭이듯 말했다. 절대 큰 소리 내지 말라고. 이 근처에 국경경비대 초소가 3곳 있다고 했다. 운이 좋으면 순찰을 피할 수 있지만 걸리면 즉시 총격이 가해진다고 했다. 탈북자는 경고 없이 사살해도 된다는 지시가 내려와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20분쯤 걸었을까? 안내자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손짓으로 모두 엎드리라고 했다. 우리는 즉시 땅에 엎드렸다. 낙엽과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군인들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이쪽 저쪽을 비추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소리마저 들릴까봐 입을 막았다. 5분이 지났다. 아니, 5분처럼 느껴진 시간이었다. 실제로는 2분도 안 되었을지 모른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안내자가 조용히 일어서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모든 소리가 적의 귀에 닿을 수 있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안내자가 멈춰서서 앞을 가리켰다.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렸다. 두만강이었다. 드디어 도착한 것이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렀다. 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안내자가 말했다. 강 건너편에도 중국 공안이 순찰하고 있고 이쪽에도 북한 경비대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강가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숨었다. 안내자가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다. 10분, 20분, 30분. 긴 시간이 흘렀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옷 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진 것 같았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다. 그때 안내자가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는 신호였다. 10월 18일 새벽 1시 우리는 강둑을 내려갔다. 풀과 진흙으로 미끄러웠다. 정숙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물가에 도착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좁았다. 폭이 50m 정도였다. 하지만 물살은 빨랐고 물소리가 요란했다. 안내자가 준 밧줄을 먼저 건너편에 묶어야 했다. 안내자가 물에 들어갔다. 그는 밧줄 한쪽 끝을 허리에 묶고 천천히 강으로 들어갔다. 물은 그의 허리까지 차올랐다. 차가운 물에서 김이 올라왔다.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봤다. 5분 후 그가 건너편에 도착했다. 밧줄을 나무에 묶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정숙이 먼저 들어갔다. 그녀는 밧줄을 꽉 잡고 한 발씩 나아갔다. 물은 그녀의 가슴까지 차올랐다. 물살에 몸이 휩쓸릴 뻔했지만 그녀는 밧줄을 놓치지 않았다. 3분 후 그녀가 건너편에 도착했다. 다음은 영이었다. 그녀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비명을 삼켰다. 너무 차가웠던 것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영희가 중간쯤 왔을 때였다.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손전등이었다. 순찰대였다. 안내자가 건너편에서 미친 듯이 손짓했다. 빨리 오라는 신호였다. 영희는 속도를 냈다. 물을 헤치며 나아갔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아직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 차례였다. 나는 물에 뛰어들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차가움이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밧줄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물살이 다리를 잡아당겼다. 발밑 돌에 미끄러졌지만 밧줄을 놓지 않았다. 뒤에서 미라도 물에 들어왔다. 우리 넷은 강 한가운데 있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향했다. 군인들이 소리쳤다. 누구냐고 멈춰서라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건너편이 10m 앞이었다. 안내자와 정숙, 영희가 손을 뻗었다. 총성이 울렸다. 물속에서 물기둥이 솟았다. 경고 사격이었다. 나는 정신없이 헤엄쳤다. 5m, 3m. 손이 건너편 풀을 잡았다. 정숙과 영희가 나를 끌어올렸다. 미라도 도착했다. 우리 넷은 중국 땅을 밟았다. 강을 건넌 순간 안내자가 소리쳤다. 뛰라고. 우리는 젖은 옷 그대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다. 북한 군인들이 강 건너편에서 쏘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정확한 조준은 불가능했다. 총알이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계속 뛰어야 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뛰었다. 정숙이 앞서고 내가 그 뒤를 따르고 영희와 미라가 뒤따랐다. 10분쯤 뛰었을까? 안내자가 멈춰섰다. 우리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헐떡였다. 뒤를 돌아보니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총소리도 멈췄다. 북한 군인들은 강을 건너올 수 없었다. 중국 땅은 그들의 관할이 아니었다. 우리는 잠시나마 안도했다. 하지만 안내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가 말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총소리를 들은 중국 공안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역 공안들은 북한과 협력 관계였다.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야 했다. 그는 방향을 바꿔 동쪽으로 향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새벽 3시 작은 마을이 보였다. 조선족 마을이었다.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다. 안내자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한 집 앞에서 멈췄다.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불이 켜지고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안내자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안으로 들였다.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집안은 따뜻했다. 온돌이 켜져 있었다. 여자는 마른 수건과 옷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닦았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렸다. 여자가 뜨거운 물을 끓여주었다. 우리는 그 물을 마시며 천천히 체온을 회복했다. 안내자가 말했다. 여기서 하루 쉬었다가 내일 밤 다시 출발한다고. 다음 목적지는 600km 떨어진 심양이라고 했다. 10월 18일 아침 9시 짧은 잠에서 깼다. 온돌 위에서 4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관절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강을 건넜고 중국 땅에 있었다.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 땅에서 금메달리스트로 살았는데 이제는 불법 월경자가 되어 조선족 집에 숨어 있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아침을 가져왔다. 옥수수죽과 김치였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우리에게는 귀한 음식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먹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도 한때 북한에서 왔다고 했다. 20년 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낮 시간 동안 우리는 집 안에만 있어야 했다.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이 마을에도 공안 밀고자들이 있다고 안내자가 경고했다. 탈북자를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웃도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온돌방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영희는 계속 잠을 잤고 미라는 창문 너머로 하늘만 바라보았다. 오후 2시쯤 정숙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강을 건널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총소리가 들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다고. 뒤돌아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저녁 6시 아주머니가 저녁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돼지고기 몇 점이 있었다. 우리는 감사하며 먹었다. 식사 후 안내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해서 화물차를 타고 심양으로 갈 거라고. 심양에서 다시 다른 안내자를 만나 몽골로 가는 루트를 잡을 거라고 했다. 밤 10시 우리는 준비를 마쳤다. 아주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하나 내밀었다. 빵과 물이 들어 있었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우리 손을 잡으며 말했다. 꼭 살아서 한국까지 가라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라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도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을 나섰다. 10월 19일 밤 11시 화물차가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작은 트럭이 아니라 큰 컨테이너 트럭이었다. 운전사는 40대 조선족 남자였고 안내자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를 뒷칸으로 안내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이미 각종 화물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사이 작은 공간이 우리 자리였다. 4명은 상자 사이에 몸을 숨겼다. 공간이 좁아서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었다. 컨테이너 문이 닫히자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공기도 답답했다. 환기구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트럭이 출발했다. 엔진 소리와 도로 소음만 들렸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서로에게 기댔다. 심양까지는 600km였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8시간 정도 걸린다고 안내자가 말했었다. 하지만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우회 도로를 이용할 거라서 12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다. 긴 시간이었다. 컨테이너 안은 점점 추워졌다. 10월 중순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금속벽은 냉기를 그대로 전달했다. 새벽 3시쯤 트럭이 멈췄다. 검문소였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중국 공안이었다. 운전사와 공안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만약 컨테이너를 열어본다면 우리는 끝이었다. 정숙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5분이 지나고 트럭이 다시 움직였다. 검문을 통과한 것이었다. 10월 20일 오전 9시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한참 후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부셨다. 운전사가 내리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12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던 탓이었다.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여기는 심양 외곽 공업지역이었다. 공장 건물들과 창고들이 늘어서 있었다. 운전사는 우리를 근처 낡은 건물로 안내했다. 2층 작은 방이었다. 방 안에는 이미 30대 남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곳에서 몽골까지 안내할 브로커라고 운전사가 소개했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우리를 훑어보더니 앉으라고 손짓했다. 브로커가 말했다. 여기서 3일 기다려야 한다고. 몽골로 가는 차량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이 방에서만 지내야 하고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심양에는 공안이 많고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10월 22일 오후 2시 사건이 터졌다. 우리가 심양 은신처에서 사흘째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였다. 중국어였다. 공안이었다. 브로커가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돌아섰다. 경찰차 2대가 건물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이럴 수가 없었다. 누가 신고했단 말인가. 브로커는 황급히 짐을 챙기며 뒷문으로 나가자고 했다. 하지만 미라가 그 순간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다. 공포가 그녀를 마비시켰다. 영희와 내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공안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브로커가 소리쳤다. 지금 가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고. 정숙이 미라를 거칠게 끌어안아 일으켰다. 우리는 뒷문으로 달렸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 뒷골목으로 나왔다. 브로커가 앞장서서 미로 같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다.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다. 사람들이 많았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손짓했다. 함께 있으면 눈에 띈다고. 각자 200m 앞 시장 입구에서 만나자고 했다. 우리는 내 방향으로 흩어졌다. 나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을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숙과 영희가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미라가 보이지 않았다. 5분을 기다렸다. 10분을 기다렸다. 미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브로커가 말했다.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안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떠나야 한다고. 정숙이 울며 항의했다. 미라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했다. 미라는 아마 잡혔을 거라고. 잡혔다면 우리 정보도 털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리도 잡힌다고. 그는 우리를 끌고 시장 뒤편으로 갔다. 거기 대기하던 벤에 태웠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봤다. 미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26세의 그녀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벤은 심양을 벗어나 북서쪽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내몽골 자치구 후름베이얼이었다. 거기서 다시 몽골 국경으로 가는 차를 타게 될 거라고 브로커가 말했다. 전체 거리는 2000km가 넘었다. 사흘은 걸릴 거라고 했다. 우리 셋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미라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다. 첫날 밤은 작은 여관에서 묵었다. 방 하나에 셋이 들어갔다. 브로커는 다른 방을 잡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미라가 지금 어디 있을까? 공안에게 잡혀 북송되었을까? 북송되면 정치범수용소로 갈 것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탈북 시도는 반역죄였다. 영희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정숙은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이틀 후 우리는 내몽골 초원지대에 도착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었다. 하늘은 넓었고 땅은 광활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도로는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고
차는 시속 100km로 달렸다. 가끔 유목민의 천막이 보였고 양떼가 풀을 뜯고 있었다.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10월 27일 후른베이얼에 도착했다. 중국과 몽골 국경에 가까운 도시였다. 브로커는 우리를 시외각 작은 집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다. 몽골인이었다. 그는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 썼다. 몽골까지는 불법 국경 통과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막을 밤에 걸어서 넘는다고 했다.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다.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며 준비했다. 몽골 브로커는 사막 횡단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다. 물병, 손전등, 나침반, 그리고 방한복. 11월 초 사막의 밤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동사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긴장하며 그의 지시를 따랐다. 정숙이 나지막이 말했다. 미라가 여기까지 왔으면 좋았을 텐데. 10월 30일 밤 10시 출발 시간이 왔다. 몽골 브로커의 지프차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향했다. 1시간을 달려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야 했다. 브로커가 말했다. 15km를 걸어 몽골 땅에 들어간다고. 중간에 중국 국경 수비대 초소가 있지만 우회할 거라고. 순조롭게 가면 새벽 5시쯤 몽골에 도착한다고. 우리는 배낭을 메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11월 1일 새벽 5시 우리는 몽골 땅을 밟았다. 사막을 밤새 걸어 국경을 넘은 것이었다. 발은 부르텄고 온몸은 얼어붙었지만 우리는 살아있었다. 몽골 브로커가 손짓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다. 몽골 유목민 천막이 보였다.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갔다. 유목민 가족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따뜻한 차와 음식을 내주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친절은 느껴졌다. 사흘 후 몽골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몽골은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했다. 경찰서에서 신원을 확인한 후 우리를 울란바토르로 보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다. 20대 후반의 여자 외교관이었다. 그녀는 한국말로 물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2달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11월 중순 우리는 태국으로 이송되었다. 몽골에서 직접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태국을 거치는 것이 절차상 더 빠르다고 했다.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도착했다. 생애 첫 비행이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광활했다. 방콕 난민보호소에서 우리는 또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다. 모두 비슷한 경로로 온 사람들이었다. 보호소에서 석 달을 보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신원조사와 교육을 받았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 기초 영어, 컴퓨터 사용법. 낯선 내용들이었지만 열심히 배웠다. 정숙과 영희도 같은 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마다 미라 이야기를 했다. 그녀가 무사하기를 빌었다. 하지만 소식은 없었다. 2010년 3월 5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다.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했다. 믿기지 않았다. 평양에서 탈출한 지 5개월 만이었다. 정숙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정말 해냈다고. 자유를 찾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그리고 우리를 떠난 미라. 그들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27년간 살았던 북한은 이미 저 멀리 있었다. 금메달리스트였던 나는 이제 탈북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었다. 자유였다. 감시받지 않을 권리, 스스로 선택할 권리, 인간으로 살 권리.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2010년 3월 6일 오전 11시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010년 3월부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았다. 한국 사회, 법률, 경제, 문화를 배웠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말은 같은 한국어였지만 억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달랐다. 북한에서 수령님이라고 부르던 것을 여기서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였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서울 노원구에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을 시작했다. 정숙은 강북구에, 영희는 성북구에 배정받았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함께 겪은 그 여정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셋뿐이었다. 미라 이야기도 했다. 그녀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다. 북송되었는지 중국 어디선가 숨어 사는지 알 수 없었다. 첫 1년은 힘들었다. 취업이 어려웠다. 북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경력은 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체육 관련 일을 찾았지만 자격증도 없고 한국 시스템을 모르니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결국 공장에서 일했다. 하루 8시간 서서 부품을 조립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유의 대가였다. 2012년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내 경험을 나누며 다른 탈북자들을 도왔다. 특히 젊은 여성 탈북자들에게 멘토가 되었다. 그들도 나처럼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살아남았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정숙도 같은 단체에서 일했다. 영희는 제과점에 취직했다. 2015년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공개했다.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탈북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지만 일부는 비난했다. 조국을 배신했다고, 가족을 버렸다고.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배신자였고 가족을 버린 사람이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지고 갈 것이었다. 지금은 2026년이다. 탈북한 지 16년이 지났다. 나는 38살이 되었다. 여전히 부모님과 동생 소식을 모른다. 그들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다. 미라의 소식도 없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증언해야 한다. 북한의 현실을,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것이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다. 금메달보다 무거운, 자유보다 소중한 책임이다.